네, 인하대학교 최준영입니다. 전진영 박사님 논문 토론하기 전에 이 국회의장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만 저도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국회의장, 저는 사실 2015년 논문에서 한국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장의 리더십 스타일을 한번 새로운 측정 방식을 써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립적 리더십 스타일을 국회의장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언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당파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장들이 그러니까 당파적이냐 중립적이냐 이것을 의장별로 측정을 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가 당파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만섭 의장과 김원기 의장이 조금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것은 강창희 의장과 그다음 정의화 의장의 이 두 분이 중립적 리더십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국회의장은 중립적 리더십 스타일, 그렇죠. 아까 한정 교수가 얘기했었던 마더레이터의 역할을 담당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직권상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속해 있는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상정 굉장히 큰 권한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여당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마더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요. 다음 전진영 박사님 논문은 저는 전 박사님 팬입니다. 사실 이것저것 국회에 관해서 많은 글들 쓰고 계시고 저도 이제 꼬박꼬박 읽어보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아까 다들 급하게 쓰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 저널에 게재되어 나온 논문, 전 박사님의 예전 논문들에 비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조금 여쭤보는 방식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 박사님은 이 절차에 대한 표결하고 그다음 법안의 통과 자체에 대한 표결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의 도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제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중 의결 정족수가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이 의결 규칙은 다수제에 입각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정 법안이 어떤 심사 트랙을 거쳐갈 것인지 이것은 가중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 트랙을 통과해서 딱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다수제에 입각해서 이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쟁점 법안은 원내 정당 간의 합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라는 주장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게 맞는 말씀 같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종 투표에 이르기까지의 방식하고 최종 투표 마지막에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 찬반 투표로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법안이 어떻게 심의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법안 혹은 올라오지 못하는 법안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수제로 우리가 밥상에 차려진 밥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밥상에 어떤 반찬이 올라올 건지 혹은 밥상 자체가 아예 우리 앞에 올 건지 말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은 밥상을 차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법안이 심의되는 방식은 법안의 최종적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단지 최종 단계에서 이게 다수제로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다수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제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도입된, 전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나 뭐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 등과 같은 제도는 소수당이 입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입법을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그 논의하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입니다. 국회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책 의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책 의제는 아마도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이 쟁점 법안이 올라왔을 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소수당이 비토는 아니지만 지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5년 안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죠. 3년인데 이거를 계속 소수당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통령한테는 비토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4장에서 이제 20대 국회 입법과정 시뮬레이션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4당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설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실제로 이 거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사당 체제가 별로 유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는 아마도 또 우리의 정당 체제의 특징이 항상 정당의 이합 집산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게 다른 이제 정당 체제가 왔을 때 그건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맨 마지막에 아무튼 전진영 박사님께서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 합의의 주체 태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정당이나 이제 개별 의원들 이 사람들의 이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두 정당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당이 합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안 그랬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절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개별 의원들은 사실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주된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개별 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다수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의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좀 파벌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파벌에 대한, 근데 뭐 지금 뭐 친박이나 뭐 이런 쪽의 파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좀 다른 성격의 파벌이 등장한다라면, 방금 제가 뭐 정당의 문제나 개별 의원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